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투맨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곡은 리모건이란 트럼펫터의 캔디란 앨범 중에서 타이틀곡 캔디. 리모건의 캔디를 이야기를 하면서 캔디란 곡을 다른 버전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리지널은 캔디란 곡은 1944년에 작곡돼 갖고 45년에 빅히트를 한 그냥 팝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넷 킹 콜의 그 목소리가 네. 정말 잘 어울리는 곡. 네. 그 우리가 그 다른 버전들을 얘기할 때 항상 넷 킹 콜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많은 녹음을 하셨고 그런 건데 히트곡이 그만큼 스탠다드가 그렇게 많았다는 그렇죠. 얘기지. 예. 넷 킹 콜의 캔디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올스타 세션 밴드의 캔디 이렇게 한 세 곡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리모건의 캔디죠. 그 리모건은 1956년도에 클리포드 브라운이 사망한 이후에 그때 이제 몇 살짜리 신성인데 완전 완벽한 하드밥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꼽히는 하드밥에서 예. 이 캔디란 앨범이 58년 11월에 발매가 되는데 57년, 58년 이렇게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8년 정도면은 이 리모건이 우리 나이 19살, 뭐 18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근데 벌써 데뷔 2년 차였고 프로로서 앨범을 몇 개를 냈고 이 캔디란 앨범은 또 리모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리모건이 이 캔디란 앨범을 57년 11월에 녹음을 하는데 그 2달 전에는 그 유명한 존 콜트레인의 블루노트에서 나온 블루트레인이라는 앨범에서 또 날아다녔어요. 거기서는 굉장히 아주 빠른 속주와 아주 그냥 그 막 분기탱천한 그 젊은이의 10대에 막 그거를 쏟아내는데 2달 후에 이 앨범을 녹음할 때는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 같아요. 천재 소리 들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원혼이에요. 트럼펫 혼자 그 쿼텟 구성으로 멤버들을 구성을 해서 하는데 되게 발라드 위주로 해서 되게 말랑말랑한 연주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리모건이란 아티스트를 접함에 있어서도 이 앨범은 시작하기 좋은 앨범 같아요. 너무 막 본격 재즈 난 달려갈 거야 하는 그런 앨범 말고 요렇게 그 발라드 우리가 밥 제임스 할 때 Since I Fell For You 얘기했잖아요. 이 앨범에 담겨 있어요. 이 캔디라는 앨범인데 여기 캔디가 첫 곡이고 Since I Fell For You가 두 번째 곡이잖아요. 그래서 밥 제임스 편을 들으신 분이라면은 그 밥 제임스 버전 데이비 샌번과 같이 한 버전 Since I Fell For You 알제로 보컬이 있는 걸 듣고 이 앨범에 있는 Since I Fell For You 그냥 트럼펫으로 아주 발라드답게 아주 정돈되게 연주한 버전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모건이 34살에 죽잖아요. 2017년에 영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죠.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는데 리모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 리모건이 60년대 이제 이건 50년대 시작할 때지만 60년대 뭐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를 거쳐서 나와서 솔로로 이제 자기가 대단한 성공을 하잖아요. 원래 리모건 하면은 더 사이드와인더 앨범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앨범들을 대성공을 시켜놓고 역시 마약 때문에 이 사람이 거의 패가 망신해요. 거리에 나앉을 정도였는데 그 당시 그 재즈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게 약간 살롱 같은 그런 데 여주인이 헬렌 무어라는 분이 계셨는데 리모건보다 12살이 많아요. 근데 이 둘이 연인이 되는 거죠. 부부가 되지는 않고 결혼은 안 했고 결혼식은 안 올렸고 결혼은 안 하고 둘이 연인으로서 하는데 다시 재기를 시키는데 그래서 또 제2의 전성기를 리모건이 누려요. 근데 70년 이 앨범이 뭐 LA 라이트하우스에서 한 엄청난 좋은 앨범도 있는데 그 앨범을 할 때쯤에 리모건이 이 혈기를 누를 수 없었는지 바람을 많이 폈나 봐요. 바람 핀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72년 초 눈이 오던 겨울날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리모건을 찾아가갖고 그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는데 I call him 모간이라고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나는 모간을 죽였다라고 돼 있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가서 따졌겠죠. 근데 쫓겨나나 봐요. 그때 아주 매정하게 그냥 쫓아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다시 들어와서 총을 쏴갖고 리모건이 다행히 심장은 비껴갔는데 그날 눈이 넘어와서 구급차가 늦게 도착하는 너무 늦게 오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리모건을 좋아하시게 되면은 그냥 한번 보면 리모건이라는 그 젊은이가 어떻게 역경을 거쳐서 다시 재기를 하고 근데 그를 보살폈던 여자가 그를 살리기도 했고 결국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이야기인데 무슨 운명인지. 예. 그 다시 이제 캔디 얘기로 돌아오면은 당시 19살이었고 베이스를 친 덕 와트킨스는 20대 중반이었고 이 캔디란 곡을 듣다 보면은 트럼펫 솔로가 이렇게 나오고 피아노 솔로가 또 되게 아름다워요. 소니 클락이 치는데 소니 클락도 한 20대 후반이었고 그리고 드럼을 친 아트 테일러는 30대에 막 접어든.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이들끼리 4명이서 모여서 한 건데 그 중에 리더가 10대였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19살짜리가 벌써 데뷔 2년 차에 앨범을 몇 개를 리드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분은 대단한 분인 거죠. 예. 음악은 많이 못 들었는데 리모건을 얘기할 때 천재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리모건이 생소하신 분들은 그 더 사이드와인더 앨범 중에 사이드와인더 예. 이게 64년에 발표됐는데 그때 장르를 크로스오버 장르라고 붙였더라고요. 예. 그 무슨 그 여러 차트, 재즈 차트만이 아니고 그냥 팝 R&B 차트로도 R&B 팝 차트 다 상위권에 올라갔었고 앨범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블루노트에 크게 기여를 한 앨범이라고 하죠. 예. 리모건 한다고 그래서 옛날 생각나갖고서 사이드와인더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년대면 벌써 몇 년? 40년 전 음악인데 아니 그냥 요즘 음악 같아요. 바로 만들어낸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게 리모건. 지금 2020년인데 어떻게 해서 60년이 40년 60년 전. 60년 전. 이게 잘못 꼽았네요. 64년이니까 60년 전이네. 그렇죠. 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게 60년 전 노래 음악이야? 그럴 거예요. 사이드와인더에 와서는 그 즈음에 와서는 리모건은 단순히 트럼펫 플레이어가 아니라 작곡으로도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는 앨범이 그런 앨범들인 거죠. 그래서 리모건도 뭐 차차 이렇게 사이드와인더 앨범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이 캔디란 곡을 또 다른 버전이 뭐가 있나 저는 이제 폰에 넣어놓은 음악들 갖고 첫 번째 검색을 하는데 역시나 네킹콜이 걸려요. 네킹콜은 이게 리모건 버전은 58년에 나왔잖아요. 57년 녹음 58년에 나왔는데 네킹콜은 56년도에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앨범이 애프터 미드나잇이라는 앨범이었는데 거기에는 수록이 안 돼요. 나중에 CD로 발매가 될 때 거기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간 건데 저는 그 보너스 트랙으로 이 캔디라는 음악을 들었는데 뭐 네킹콜이죠. 역시나 네킹콜이고 그 너무너무나 그 말랑말랑하고 그분 특유의 그 감성이 딱 들어있고 그 캔디란 곡이 말 그대로 캔디스러운 그 느낌이 딱 잡혀 있는데 여기 트럼펫을 해리 에디슨이라고 그 스윙 시대부터 그 유명한 해리 스위츠 에디슨이라는 이 해리 에디슨이 트럼펫 솔로를 또 피처링을 해요. 근데 이걸 56년도에 녹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57년도에는 재즈 기획자이자 프로모터인 노먼 그랜츠가 버브를 만들었던 노먼 그랜츠가 올스타 팀을 이렇게 모아서 앨범을 하나 내는데 그 당시 젊은이들 트럼펫 그러니까 색소포니스트 2명 그러니까 스탄 게츠랑 제리 멀리건이랑 그리고 이 해리 에디슨 같은 선배 트럼펫터 그리고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리듬 섹션을 맡고 허브 앨리스란 또 잘 나가는 기타리스트를 해서 이렇게 기획 앨범을 만드는데 앨범 제목이 재즈 자이언츠 58이에요. 그러니까 58년에 나오는 앨범인데 여기에도 이 캔디란 곡을 그들이 연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웨스트 코스트에 잘 나가는 젊은이들이랑 또 해리 에디슨하고 오스카 피터슨 같은 그 중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획 앨범을 냈는데 거기 캔디에 네킹콜에서 트럼펫을 불었던 해리 에디슨이 또 다른 솔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면 아 해리 에디슨이란 트럼펫터가 네킹콜한테 피처링 했을 땐 이렇게 불고 또 그런 기획 앨범에서 재즈 자이언츠 58 이 앨범에서는 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감미로워요. 트럼펫을 듣는 그 뮤트 트럼펫 그 선배 맛이랄까 그런 것도 느껴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리모건 캔디랑 좀 비교가 되는데 네. 감미롭죠. 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리모건 중에 캔디였어 하는데 사실은 제 취향대로라면은 본격적인 뭐 하드밥 앨범들 중에서 고를 수 있겠지만 그냥 처음에 리모건이란 아티스트를 화두로 끊음에 있어서 그냥 듣기 쉽고 편하게 오는 그런 말랑말랑한 정말 캔디 같은 노래 여러 뮤지션들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캔디는 또 존 피자렐리라고 기타리스트 겸 되게 이지 리스닝한 재즈를 하는 기타리스트 겸 보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양반의 버전 캔디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링크를 한번 추가로 달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56년, 7년, 8년 그 당시에 캔디 한 12년 만에 캔디란 곡이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아티스트들한테 이렇게 녹음이 됐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혼자 느꼈고 그때 당시에 50년 전이면 70년 전인가요? 우리 아까 틀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캔디라는 그 되게 파퓰러한 곡을 이 사람의 해석, 저 사람의 해석, 요 사람의 해석 이렇게 들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팝 쪽에는 팝이나 락 쪽에는 마의 28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28살에 죽거나 요절한 자살하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많아요. 지미 핸드릭스, 나중엔 커트 코베인도 에이미 와인하우스도 28이고 28살 정말 많아요. 근데 재즈 쪽으로 가면 특정할 수는 없지만 몇 살이라고? 근데 30대 단명한 재즈맨들이 정말 많더라고. 정말 많죠. 그 리모건하고 같이 한 리모건이 34살에 죽은 거나? 34살에 죽었고요. 리모건이랑 같이 한 이 앨범에 캔디라는 앨범에 아까 소개한 베이시스트 덕 와트킨스도 27세인가에 요절했고 클리포드 브라운 26살에 죽었고 클리포드 브라운도 참 대단한데. 그리고 어려서 클리포드 브라운 영향을 갖다 제일 많이 받았다. 그리고 클리포드 브라운이 죽었기 때문에 제일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될까? 그걸 가진 게 이 리모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리포드 브라운하고 같이 54년도에 그 유명한 버드랜드에서 연주를 남겼던 아트 블레키가 리모건을 이 앨범 나온 다음 해 자기 밴드로 데려가는 거죠. 그 전에는 디지 길레스피가 그렇죠. 그렇게 아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트럼펫을 줬대 리모건한테. 그거 아주 그냥 그 유명한 일화 중 하나예요. 모르긴 몰라도 디지 길레스피 같은 사람들 연주를 들으면서 10대를 보냈을 거고 자기가 20대가 된 다음에는 그러니까 10대 후반이 된 다음에는 전면으로 나서서 그렇게 빨리 죽을 줄 알지 못했겠지만 그래서 참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허무한 나이에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똘망똘망하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좋은지 모를 정도예요. 근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아트 블레이키 앤 더 재즈 메신저스 우리 전에 소개했던 모닝 그런 곡을 베니 골슨 색소폰, 리모건 트럼펫으로 그때 그 연주 프랑스에서 하는 연주 버전이 아주 좋은 화질로 있거든요. 그 블루노트 영화에도 클립이 워낙 좋은 화질이라 소개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모건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리모건이 사실 블루노트의 수석이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블루노트에서 앨범을 유독 많이 냈고 거의 블루노트를 이렇게 입지를 만들어준 뮤지션 중에 하나가 리모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트 블레키랑 하면서 혹은 그 전에 알프레드 라이언 그 블루노트의 설립자이자
프로듀서인 알프레드 라이온이 그 당시 잘하는 뮤지션들을 이렇게 픽업을 하고 그들이 클럽에서 연주가 끝나는 시간쯤 앞에 택시를 한 3대 대절을 해서 스튜디오로 데려가서 그 블루노트는 그렇게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월 뭐일날 녹음하자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참 그 대단한 게 블루노트라는 그 레이블이 대단한 게 그 정신이 이 아티스트들이 뮤지션들이 가장 살아있을 시간은 클럽에서 한 판 끝낸 다음에 아직 여운이 남아있을 때 그때 택시를 대절해서 스튜디오로 데려가서 루디 반 겔더의 스튜디오로 데려가서 그때 앨범을 녹음을 하고 워밍업 끝나고 나서. 네. 그래서 블루노트 영화 블루노트 스토리라 그러니까 슈잉 블루노트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고 또 재작년에 나왔던 블루노트 레코드란 영화 블루노트에 관계된 다큐멘터리가 2개가 있는데 그 슈잉 블루노트 스토리에 보면은 그런 과정이 나오고 지금 리모건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지만 리모건 같은 사람도 아트 블레키가 블루노트를 중심을 잡아가던 아티스트였는데 그 와중에 그 젊은 리모건도 그런 식으로 했고 말씀하신 그 블루노트에다가 큰 성공을 가져다 줬다는 앨범이 그 사이드 와인 앨범이니까. 블루노트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워낙 방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그것도 한번 기획을 해서 블루노트 아티스트로 한 1, 2, 3편 정도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아니 뭐 상징이니까 재즈의 상징인 레이블이니까 정말로. 이 앨범도 블루노트 초기 앨범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한테 초기지만 58년도 가장 블루노트가 이제 하드밥으로 정했어 하고 그 뮤지션들을 그렇게 대우하면서 그 정신을 지켰던 블루노트의 앨범인 거죠. 이쯤 얘기하면 다 된 것 같은데요. 리모건은 뭐 더 얘기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 정말 만만치 않은 뮤지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아티스트 위주의 얘기보다는 그 아티스트의 곡이니까 그 아티스트의 다른 곡을 또 얘기할 때 뭐 존 콜트레인도 하고 싶은 곡들이나 앨범들이 너무 많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 리모건은 무조건 사이드 와인더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당분간 또 그 하드밥 시절 위주로 소개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